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번 빔은 분명히 쏠 텐데. 하지만 이제 쏘았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횡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가상자산 투자회사 블록X의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방향성, 전망,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예.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예.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X 표상록 대표라고 합니다. 저 블록X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에 설립한 회사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크립토와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이제 성장성과 이제 부동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첫 출연이시라 또 긴장되시죠?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저희 표상록 대표님은 저와 이제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같이 공동 집필을 하셨고, 원래는 국내 1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블록X라는 투자 회사를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월가의 지금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많이 본 그런 어떤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초청드리면은 가장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겠다, 저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가상자산 시장 진단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뭐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또 알려져 있고 또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자, 올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좀 가격이 되게 좀 좋았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저도 투자를 해봤지만 투자산 시장에서는 뭐 지켜야 될 이벤트나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좀 그쵸.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뭐 올 한 해를 뭐 한번 쭉 돌이켜봤을 때 말입니다. 사실 뭐 연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로 투자자산 시장이 좀 주춤했던 기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에 따라 그게 뭐 연준의 입에 따라서 거의 뭐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음을 졸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뭐 또 피치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네. 뭐 미국 예산안 미처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셧다운 우려, 뭐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에 뭐 중국에 대한 뭐 부동산 개발 예산 컨트리 가든 파산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FTX 거래소를 다시 매각하고 재개하느냐에 대한 이슈, 그렇죠. 네. 그리고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만큼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과거를 이제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렸다를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미리 이런 게 발생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사실 하기는 되게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시장을 100%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과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네. 12월 13일에 뭐 예정된 FOMC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내에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내에 승인되냐 안 되냐 이 이슈가 아마 좀 가장 크게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장 관심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승인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 1월 10일에 승인될 것이냐, 지금 거의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된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네, 그쵸. 다만 네. 이제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내년 상반기 이전에만 승인되지 않겠나. 내년 상반기 이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업계분들 만나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 투자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베이스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좀 단기간에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면 이 투자사에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이슈도 있고 이제 내년에 현물 ETF 이슈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너무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다른 것들은 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크로 시장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제 주로 올 7월부터 이제 동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떠오를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시작을 했었고 네.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총 11차례 걸쳐서 522bp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 점도표에 따르면은 뭐 2024년, 25년에는 100bp 이상 금리를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 중립 금리 수준은 한 2.5% 수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한 이슈들을 좀 주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요 선거국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 뭐 멕시코 등등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이제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대만, 멕시코 등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정치 변화에 따른 이제 경제 정책도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려는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그런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뭐 이제 온두라스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런 뭐 시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결제 도입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약간 채택에 대한 부분들, 어둠션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금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냥 맞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금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GLD라고 하는 상품이 금이 과거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죠, 아마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급등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도 이번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긴 흐름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예. 자, 이런 궁금증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올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네.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번 빔은 분명히 쏠 텐데. 힘을 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쏘았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횡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은 아니고 예, 이제 예. 횡보 구간으로. 그것만 해도 되게 괜찮은 예.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유는 이제 좀 뉴스에 팔자 일반적인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 팔자라는 아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도 예를 들었을 때 뭐 거대 기관들, 뭐 소위 세력이라 하는 분들은 이제 미리 사전에 매집을 해놓고 뉴스를 계속 내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 올리면서 끌어올리죠. 이제 개미들은 들어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털고 나가는 이제 그때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규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또 신규 지지선이라고 또 볼 수 있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행보를 거치는 시간이 갖지 않을까. 그 구간이 중요한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금과 뭐 비슷한 현상을 좀 보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는 건 이제 거대 금융 기관들이 이제 점점 더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뜻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금 ETF의 경우에는 2004년에 11월에 나왔던 ETF인데 거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네. 이후 이제 뭐 초기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뭐 좀 시간이 지나고 8년 뒤에도 한 4-5배, 5-6배 정도의 가격의 네. 상승이 있었고요. 네. 이제 뭐 저희가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편리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그런 편리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상향하는 곡선이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둘 다란 거네요. 제가 드린 질문에서 단기적으로도 쏘고 이제 횡보 구간을 경험하고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가게 되는 길이다. 약간 이런 결론들이 되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많이 오는 거면은 사실 좀 흥미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도태될 수가 있는데 기관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서는 이 기관 이후에는 국가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 사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은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렇게 봐도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 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 ETF의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에 성장해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본위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이 모든 걸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되게 뭐 이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사실 뭐 100원, 200원 하다가 5천만 원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상상도 거에서 못했던.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긍정적인 것만 또 바라보기만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항상 근데 모든 거는 이제 열려 있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한 1경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되게 크죠. 큽니다, 진짜. 그리고 글로벌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8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와, 이게 차이가 금이랑 애플만 해도 뭐 한 네, 4-5배가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960조 원으로 되고요. 그것도 뭐 충분히 크죠. 네네.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약 18배 이상 큽니다. 네네. 되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금 시총에 뺏어온다, 한 절반 정도를 뺏어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8,50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가정입니다. 네, 가정으로.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 대비 한 9배가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4.5억, 와. 거의 4에서 5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이제 뭐 금의 시가총액 절반을 가져왔을 때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공격적인 가정일 수도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가능하다. 수 있다라는 네네.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비트코인 본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 본위제를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금 본위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 제도로 미국이 1944년 브레턴 우주 체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실현을 했었고 금 1온스당 35달러로 이제 공급을 딱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좀 경색이 오다 보니까 달러를 좀 많이 풀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이 금본위제를 좀 철회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세계 화폐 시장은 금본위제가 아닌 이제 변동 환율제로 들어갔었고 네. 미국의 주도 아래 팩트로 탈러 체제를 네. 이제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금본위제가 뭐 좋았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 좀 역사적인 한계로서는 이제 금 공급량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달러의 이제 그 시장의 경제 규모가 약간 정해진다라는 캡이 그렇죠. 막혀 있다라는 네네. 느낌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네네.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본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BTC 통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금과 비교한 재미난 좀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1년 기준에는 금 1온스당 가격이 한 1,700달러가 됐었고요. 네네. 비트코인은 하나당 13달러로 금 1온스로 비트코인을 129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호부터 6년 뒤인 2017년입니다. 네. 2017년도에는 금 1온스가 1,450달러였었고 네. 비트코인은 1,350달러였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서. 네, 그 금 1온스로 비트코인을 1.1개 살 수 있었습니다. 129개에서 1.1개면은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성장이네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또 그로부터 6년 뒤 2023년 현재입니다. 현재 금 1온스는 약 2,000달러 정도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7,000달러입니다. 이미 추월한 지가. 그렇죠. 금 1온스당 비트코인 0.0500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 네. 계속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금 본위제의 단점이 이제 공급량이 막혀 있다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를 좀 폐지를 했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비트코인 본위제를 채택하자 했을 때 그 채택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그쵸. 이게 공급을 현실적으로는. 네. 경제 규모를 막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이제 수요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상징적이면서 비트코인 본이 이제 하니까 진짜 이제 금과 같은 지위에 거의 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예. 뭔가 좀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름도 뭔가 비트코인 본이 이제 뭔가 좀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멋있죠. 이게 굉장히 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사실 월가에서 이 시장을 발견한 거는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예, 여기 이미 관심을 가진 지가 10년 정도는 안 됐을까요? 예, 그럴 것 10년 같습니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빠른 사람들이 이미 2000년도 초반, 2010년 초반부터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 시장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가지고 오다가 네. 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ETF를 예.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 과거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블랙락이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 뛰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예. 단기적으로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블랙록이 사실은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는 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돈이 예, 맞습니다. 예, 돈이 네.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세계 1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인데요. 그들은 전통 금융기관의 브랜드 그리고 시스템 및 안정성을 통해서 기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기관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수수료로 그들은 무수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가격을 상승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이제 기관 고객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제 거대 자금의 유입을 이제 유도를 한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시장을 뭔가 조장하는 느낌은 절대로 아니고 뭔가 오히려 이제 이거를 더 건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예. 의미인 거네요. 예, 그렇기 좋은 때문에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장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신탁이나 ETF를 이제 신청한 금융기관들은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물이 확보되어야지 이제 신탁 주식 발행이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품을 출시를 위한 수요가 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이런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런 상품을 출시한다면은 뭐 그 이후에 있는 운용사들 그리고 투자사들도 이러한 상품을 유사하게 출시하거나 하면서 좀 더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또 신기할 정도로 네. 블랙락이 하자마자 피델리티나 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회사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예. 이미 서로 간에 어떤 뭔가 그런 연대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서로 정보 공유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저도 이제 그런 외국에서 이제 그런 업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같은 이제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그쵸, 같이 서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아마 그런 정보가 사전에 서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왜냐면 시기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건 사실 조금 너무 이제 준비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이제 기반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기관을 타겟팅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미들, 이 새우 투자자들이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예. 이제는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던 것들을 예. 이제 완전히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로 예. 활용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관 고객들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10조 달러 이상의 규모를 운용하는 되게 메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이런 현물 상품을 안정성과 편리성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면은 아마 기관의 수요는 점차 더 커질 것이고 때문에 이제 시장은 더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로 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관심을 또 가질 만한 부분들이 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다른 좀 일반적인 현물 ETF나 선물 ETF와는 의미가 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2023년 6월에 이제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도 이제 거대 금융기관들이 같이 계속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슈가 현물 ETF 신청과 동시에
레버리지 ETF 승인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보면 6월 23일에 SEC는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X라는 티커를 가진 그 상품을 승인을 했었고 네네. 6월 27일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러한 상품들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해나가고 있고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이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는 확실히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 상품에 예. 더 관심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레버리지를 어쨌든 허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게 좀 안전자산으로도 예, 또 예. 볼 수 있는 예.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받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블랙락과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블랙락이 현물 ETF 말고도 월가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있는 돈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궁극적으로 좀 그리고 있는 큰 로드맵 이제 예. 자산운용사에 계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랑은 볼 수 있는 것들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자산운용사들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거는 지금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랙록 이외에도 뭐 인베스코나 위스덤트리나 비트와이즈 등 다양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의 속도를 내고 있고 네. 이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되게 시장은 들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산운용사가 출시하는 ETF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슈아, 세콰이어 등 월가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EDXM이라는 이제 출시도 이제 나오면서 되게 순풍을 좀 불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업으로 흡수하려라는 시도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도모하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가상자산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좀 방향을 안정성과 성장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 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전통금융권으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게 전통금융권으로 포함이 됐을 때는 이 암호화폐의 어떤 탈중앙화라고 하는 가치가 예.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세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서로 이게 찬과 반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이제 뭐 탈중앙화를 하고 싶어하는 건 이제 또 모두의 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거대 금융기관이 또 들어와야지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예, 보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규제화가 조금은 되어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너무 탈중앙화 된다면은 이제 좀 그런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관점에서 큰 성장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런 제도권화되는 것들을 예. 좀 감수해야 되는 문제들 예. 그래야지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예. 사실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서 엉망진창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